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사파 정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배고요. 보시는 것처럼 히야시칸의 조선소에서 건조했고요. 그래서 10년을 운항했던 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0년이 되면 퇴역을 해야 되는 배인데요. 청해진 해역에서 이 배를 사와서 증개축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운항을 했던 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사진이 일본에서 건조됐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은 세월호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운행했던 사진입니다. 보시고 사망자는 299명, 실종자 5명, 생존자는 172명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브로크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쳐진 게 구명벌입니다. 일단 브로크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세월호 침몰 당시의 영상을 보면은 이 브로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자연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브로크를 때리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근데 브로크를 때렸을 때 컨테이너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휘어야 되는데 영상을 보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일기 특조위가 활동 당시에 이 브로크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 인양을 하고 있던 상하이 셀베지와 해수부는 이 브로크를 절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총 3등분을 해서 인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명벌은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명벌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처우 안으로 타서 생존을 기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세월호 때는 총 3개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된 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저 구명벌은 3개만 터졌는데 문제가 안 터진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터졌을까를 많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일단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 수리 과정 중에서 센서에 페인트 칠을 해서 원래 배라는 자체가 45도 이상 길면은 구명벌은 자동으로 터지게 되어 있는데 센서에 페인트 칠을 하는 바람에 터지지 않았던 부분과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해서 너무 녹이 슬어서 터지지 않았던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세월호 내부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세월호가 1시간 40분이란 짧은 시간에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C데크와 D데크를 연계하는 슬로베이라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문이 하나 달려 있을 겁니다. 원래 이 문이 항상 닫혀야 되는데요. 세월호가 운항할 때는. 근데 이 세월호는 운항할 당시에 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차량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슬로베이에 차량을 실었던 겁니다. 원래 이 슬로베이에는 차량을 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는 슬로베이에 차량을 싣고 운항을 하다 보니 C데크와 D데크 중간 사이에 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밀문 2개, 그 다음에 맨홀 5개, 이게 기관실에 있습니다. 세월호가 1시간 40분이나 짧은 시간 안에 물속으로 가져놨던 이유가 바로 이 수밀문과 맨홀이 다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배라는 자체는 화물을 싣는 공간 통으로 되어 있고 밑에 기관실부터는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격벽은 한 공간에 물이 차더라도 다른 공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수밀문과 맨홀입니다. 근데 이 수밀문과 맨홀이 열려있음으로 해서 세월호는 1시간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서 확인이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조위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선조위 조사 보고서는 열린항과 내인설이 2가지로 편찬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인 열린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는 리프팅 빔이라는 걸 사용해서 인양을 했습니다. 이 인양하는 과정 중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리프팅 빔을 인양하면서 대서 인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총 32개의 빔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찢어진 부위는 기관실 부위만 현재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실 부위가 왜 찢어졌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링라인에는 외력에 의한 흔적일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바로 이 기관실 부위가 상당히 많이 찢어진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2개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실 부위만 찢어졌냐라고 확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것을 선조위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모를 외력에 의한 충격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아까 찢어진 부분을 보시니까 알겠지만은 그 기관실 바로 옆쪽에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돌아갈 수 있는 각이 25도입니다. 좌우가 있습니다. 그걸 핀 안정기라고 합니다. 핀 안정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핀 안정기의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핀 안정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이 핀 안정기를 확인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인양 후 50.9도가 돌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50.9도가 돌아간 이유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이 핀 안정기가 50.9도가 돌아가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할까를 사직 3사 특별조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 과정에서 혹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세월호가 물속에 있으면서 밀렸을 때를 상황을 대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침몰할 당시에 핀 안정기가 바닥에 박히는 힘과 그다음에 세월호가 밀리는 힘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총 45톤 정도의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스테빌라이저가 50.9도까지 돌아갔을 때 힘은 총 150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사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인설에 대해서 더 의심을 가지고 많은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핀 안정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깨진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깨진 부분이 어느 순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갈아서 용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용접을 했고 언제 용접을 했고 그라인더로 갈았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상하이쌀비가 인양을 하고 상하이쌀비가 이걸 갖고 있다가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목포 신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용접을 해서 그라인더 작업을 했는지,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 조사하는 과정 중에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네요.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조사가 안 이루어졌냐면요. 스테빌라이저, 즉 핀 안정기가 인양이 됐을 때 사진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을 처음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걸 확인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인양 당시에 상하이쌀배지만 이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깨진 그 사진이 상하이쌀배지만 갖고 있었던 거죠. 해수부도 안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뒤늦게 조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인설. 내인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솔노네이드 밸브입니다. 이 솔노네이드 밸브가 언제 고착이 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 솔노네이드 밸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는 인천행과 제주행. 예. 이게 솔노네이드 밸브 핀입니다. 핀. 이 핀이 언제 고착이 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자료 화면을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가동한 건데요. 지금 모터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전류가 공급되면서 이게 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네. 네, 딱 저 순간에 저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딱 멈춰 있는 상태를. 그래서 열린 안에서는 저
솔로베 밸브가 고착이 돼서 세월호가 전타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고착이 되더라도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서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밸브 고착이 언제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핵심을 계속 물고 드리는 게 내인설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침몰 후에 이 솔밸브가 고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100%의 진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나 추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 솔밸브 고착에 관해서는 출항 전이냐, 출항 후냐, 그러면 침몰 과정이냐, 침몰 후냐는 100%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1시간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침몰했던 주요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통풍구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데 그러니까 C데크와 D데크의 공기 순환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세월호 안에서 봤을 때 환풍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최초의 바닷물이 유입했던 장소. 그래서 이 환풍구를 통해서 C데크와 D데크의 물이 차기 시간과 동시에 환풍구 밑을 통해서 기관실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바닷물이 유입돼서 기관실부터 물이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1시간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가 1시간 40분이라는 침몰 당시의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 부위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환풍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40도까지 기우는 동안 횡경사가 상당히 많은 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45도로 기우는 횡경사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 횡경사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 보시는 것처럼 표를 보시면 서서히 증가하면서 한순간에 횡경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횡경사를 배란 자체가 한 번에 횡경사가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게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가 조사를 했지만은 결론을 내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횡경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세월호 갑판 가기 전에 이렇게 쇠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사들을 차량용 블랙박스가 찍음으로써 횡경사가 일어난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순간에 쇠사들이 갑자기 자연적으로 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세월호가 횡경사가 갑자기 45 이상이 됐을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배라는 자체는 한꺼번에 45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란 천천히 기울기 때문에 한꺼번에 45도 횡경사가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 이동과 화물의 이동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차량 이동과 화물 이동으로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냐라는 의문점을 계속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을 위해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마린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또 하게 됩니다. 세월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청해진을 인수해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운항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요. 지금 네모박스 처진 부분을 증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무게중심이 틀려지는 이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증개축된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네모칸 처진 부위는 절단을 해서 없어진 부위이기도 합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들어왔을 때 미습자 분이 총 9분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선미를 절단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뒷부분은 목포 신항의 세월을 보시면 이제 사라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중개축하면서 청해진해운, 즉 유병원이 사장이었던 청해진해운은 보시는 것처럼 전시실을 만듭니다. 중개축을 해서. 또한 빨간색 네모칸으로 쳐진 공간은 방인데요. 이것을 선원들은 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룸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 각종 접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세월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 과정 중에서 선상에서 불꽃축제를 하는 과정을 소개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세월을 탑승해서 제주도를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걸 설명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학교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 세월을 이용하는데요. 그냥 평범하게만 이용했으면 별 상관이 없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랑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접대를 시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세월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오고 갑니다. 또한 이 사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청해진 해운 그 선원들의 수첩에서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한 결과 이런 식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발견이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또 발견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 6일 목요일 조 부장님, 그 다음에 국정원 해경에서 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은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과 해경과는 무슨 관계일까? 라는 게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청해진 해운은 또 구원파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또 국정원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뉴스에서 유병을 쫓는 이런 아이라는 사건을 계속 뉴스로 보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유병원과 구원파를 연관지어서 많은 또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것처럼 DVR인데요. DVR은 지금 보시는 안내 데스크라는 곳에 있습니다. 보시면 DVR 저장 장치가 있고요. 반대편에 CCTV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DVR은 세월호 선내의 CCTV 영상 녹화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저장 장치에 두 개의 하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2014년도에 광주지법에서 포렌식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DVR만 인양이 된 게 아니라 노트북과 카메라 한 대가 같이 인양이 돼서 법원에서는 3개를 포렌식해서 광주지법에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VR이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대두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 DVR이 나왔으니까 좀 밝혀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 DVR 포렌식을 하고 영상을 보는 과정 중에서 좀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DVR 총 64개 채널인데요. 64개 채널 중에서 선내 내부의 영상은 많이 나옵니다. 거의 사라지지 않고. 근데 가장 중요한 선외의 CCTV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하네 하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것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 DVR 저장 장치가 왜곡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카메라, DVR이 인양이 됐는데 이 포렌식 하는 과정 중에서 노트북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 DVR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활용 과정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4.16 참사 특별조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VR 조작, 그다음 바꿔치기 의혹을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서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자료입니다. 5월 9일 DVR 인양 후 인수를 했다는 내역이 나옵니다. 또한 수색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노비를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DVR 수거했다는 내용은 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러면 5월 9일 날 저건 왜 나왔을 거며 보시는 것처럼 5월 8일 날 왜 노비를 수색했으며 여러 가지 의문사항만 계속 드는 거죠. 또한 다음 장을 보시면은 5월 8일 날 다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DVR은 6월 22일 날 인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날 DVR이 인양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영상입니다. 모든 수색 작업을 하는 민간이나 군이라는 다 캠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6월 22일 날 DVR을 인양했다는 영상이 1시간짜리가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해군이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고 그것을 해경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은 1시간짜리 영상이 없습니다. 쪼개져 있는 영상밖에 없습니다. 풀영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DVR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영상은 분명히 넘겼다고 그랬는데 해경은 그 영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살인 영상일까? 라고 현재 남아있는 의문점입니다. DVR 플러스 또 하나 남아있는 게요. 세월호 항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세월호 항적은 리본 모양 항적인데요. 4월 16일 날 당시의 항적을 보면 리본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수부 상황실 브리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항적이 중간에 현재는 사라져 있습니다. 세월호 항적인데요. 세월호 항적이 리본 모양이 없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세월호 항적이 리본 모양이 됐을까? 다음 장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총 4번에 걸쳐 항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항적이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항적을 이렇게 4번이나 수정을 했을까?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시면은 당일 3시부터 09시 30분까지 6시간 미저장, 저장이 지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해수부도 답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대전 통합상태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4.16 참사 특별조사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한 결과 말을 바꿉니다. 진술을 바꾸는 거죠. 그 결과 세월호 항적에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쟁점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16일 날 최초의 항적을 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이후에 공개된 항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연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항적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항적이 이렇게 나눠졌을까? 왜 항적이 계속 추정이 되면서 보고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점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객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신 것처럼 해경이 구명벌을 터뜨리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경은 구명벌을 터뜨리러 가는 게 아니라 승객을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왜?
바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객실에 있다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죠. 구명벌이 아니라 올라갔으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들어갔어도 많은 승객들이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그러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반대로 구명벌을 터뜨리려고 하는 이 장면. 과연 우리나라 해경이 왜 이랬을까? 왜 선내에 진입을 하지 않고 구명벌을 터뜨리러 갔을까? 라는 게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의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서 없으면은 나오라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던. 선체조사위원회나 사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구조 관련해서도 해경이 무능력해서 그랬다.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걸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경은 수십 년간 바다를 누빈 우리나라 해경입니다. 많은 전복사고를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이 큰 배가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상황 파악을 못했다? 글쎄요.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선원들을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선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해경 보트로 옹기를 타고 있습니다.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나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장면을 가지고 사회적 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선원들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선원들은 탈출하기 전에 술과 담배를 피면서 해경의 보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승객들은 나몰라를 하고 자기들 살 연구만 했다. 즉 살인을 방조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호의 조타실입니다. 이 조타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선장이 이 조타실에서 팬티만 입고 탈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타실에서 선장이 이렇게 팬티만 입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타실은 비행기하고 똑같습니다. 조타실은 일반인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해경은 조타실에서 나오는 선원들을 승객인 줄 알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타실에서 선원들을 구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가수. 왜 필리핀 가수는 조타실에 있었으며 왜 같이 구조가 됐을까?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수사를 할 때 빠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선원들을 구출하면서 필리핀 가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았으며 왜 선원들을 바로 구속하지 않고 하루 후에 구속을 했는지도 역시 의문사항입니다. 선원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고 나서 바로 구속되지 않고 선원들은 해경 직과 모텔에서 전부 다 따로따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선원들은 말을 맞췄을 것이고요.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과정을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 마린이라는 곳에 가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항주 모형 시험과 침수 시험, 시뮬레이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세월호가 넘어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진도 앞바다를 표현해서 세월호가 넘어가는 과정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항주 시험인데요. 자유항주 시험이라는 것은 세월호가 넘어가는 과정을 실험했던 배이기도 합니다. 즉 세월호가 넘어가는 과정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험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실험 데이터는 불과 40%로 채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는 눕혀서 인양이 됐기 때문에 안에다 들어가서 100% 조사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를 데이터값을 가지고 마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값이 워낙 적다 보니까 거기 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즉 위원들이 생각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세월호가 넘어가는 과정을 실험합니다. 이 실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화물 이동, 그 다음에 세월의 무게 중심, 이 값이 전부 다 제각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즉 열린원과 내인설로 나뉘어지게 된 부위가 바로 이 실험 결과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수 실험. 아까 한풍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시험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물이 어떤 식으로 차서 어떤 식으로 침몰했는지를 밝혀낸 하나의 실험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유항주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 침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에 물이 차기 시작한 과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토대로 진행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에서 보관한 블랙박스 전체적인 영상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많은 의혹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차량이 날아가는 영상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은 단순히 그냥 세월호가 선회하면서 넘어졌다라고 할 수를 없을 정도의 영상이기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가 날아가서 넘어지는, 과연 이 영상을 봤을 때 세월호가 한순간에 횡령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과 동시에 과연 그러면 이 힘이 무엇일까? 단순히 화물이 이동해서 저런 식으로 차량이 날아갈 정도였을까? 라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의문인데요. 이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왜 구하지 않았는지와 왜 침몰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PPT는 다 보셨는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왜 구하지 않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해경이 무능력해서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사실입니다. 해경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충분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들의 대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퇴선방송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능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즉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경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단 1, 2, 3정 정장 혼자만 처벌받습니다.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침몰 원인 가지고 열린인원과 내인설로 나뉘어서 갑을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를
많은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초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회피하라는 단어가. 과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회피하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양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침몰 원인을 못 밝힌다는 게 납득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모든 재난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재난참사의 잠재국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왔고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 뼈저리게 느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해야 할 국가는 변치 않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감추려 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다려라 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참사를 말씀. 이건 지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키고 다시는 이런 재난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불구하고 국가는 그러지 못하다는 게 현 시점입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구하지 않았고 왜 침몰했고 왜 그렇게 방관을 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왜, 무엇 때문에 감추려 했고 구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가장 절실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왜라는 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앞으로 싸워 나갈 것이고요. 그 길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저희는 계속 싸워 나가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꼭 완수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